어머니, 올해 연말 모임부터는 저 여기 안 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30해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뭐, 큰애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동안 누가 먹여 살렸는데 제 엄마가 남긴 통장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부려먹기 편한 며느리였다는 거 다 들었어요. 당신 진정해. 엄마한테 왜 그래? 당신도 선택해요. 엄마 편에 설 건지 나랑 애들 편에 설 건지. 아빠 엄마 편 들어줘요. 할머니는 너무 심했어요. 친정 하나 없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언제나 가장 만만한 사람으로 살아온 여자. 3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통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갈 데 없는 며느리에서 당당한 정지영으로. 과연 그녀는 어떻게 30년 인생을 뒤집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친정 없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30년간 시댁의 일꾼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엄마의 통장 하나로 인생을 되찾은 한 여성의 통쾌한 반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연말이 다가오면 저는 회사 캘린더보다 시댁 달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빨간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큰애야, 올해도 12월 24일부터는 비 오더라. 다들 올 거다 알지? 어느 날 오후 3시 회의실에서 기획안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옆에 앉은 정 과장님이 슬쩍 눈치를 주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자리를 뜨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제 입에서는 자동으로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니 동료들 시선이 싹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시댁에서 정 과장님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연말에 엄마 집 가야지. 당신이 큰 며느리잖아. 올해도 24일부터 준비 시작하면 되지. 저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라는 말이 입술 끝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말하려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친정이라고 부를 곳이 없는 저는 시댁을 내 집이라고 믿어야 덜 서러웠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정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지영 씨, 또 연말에 시댁 가요? 요즘은 명절도 번갈아 가는데. 저는 큰 며느리라서요. 뭐, 괜찮아요. 괜찮긴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작년에도 연말 내내 시댁 갔다며? 저는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박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가끔 회사 근처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며 들르곤 하셨습니다. 어머, 수아 엄마, 여기서 일해요? 네, 아주머니. 은행 일 보러 오셨어요? 응. 그런데 얼굴이 좀 안 좋네. 요새 많이 힘들지? 박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지나가셨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김장김치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저는 시댁 김장을 도우러 사흘을 꼬박 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큰 며느리가 해야지라는 어머니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올해 연말은 24일 저녁부터 27일까지 다 모이자. 큰애네가 준비 맡아. 작은 며느리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라고 하기엔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요라고 하기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12월 24일, 25일, 26일, 27일, 빨간 동그라미가 4개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표시해 둔 것입니다. 회사 휴가는 진작에 신청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지영 씨는 연말에 뭐 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요.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제게 쉼이 아니라는 것, 그건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한데 마치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좋은 예감은 아니었지만 나쁜 예감도 아닌 그냥 뭔가 끝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조용히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시댁에서 전화가 올 테고 저는 또 네, 어머니라고 대답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연말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그냥 참는 연말이 될 거라는 거요. 큰애야, 너는 친정도 없으니까 우리만 잘 모시면 된다.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 집이 이제 내 친정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초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시댁이 유일한 가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의 진짜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할 때도, 제사 준비할 때도, 연말 대청소할 때도 어머니 입에서 먼저 나오는 이름은 늘 저였습니다. 큰애야, 너는 갈 데도 없잖니.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남편은 그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우리 집이 전부잖아. 좀 도와드려. 엄마 혼자 힘드시겠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없는 며느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어느 토요일 오전 시댁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큰애야, 다음 주 제사인데 나 혼자 준비하기 힘들어.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도와줘. 어머니, 그날은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요. 워크숍? 그거 빠지면 안 돼? 회사가 시댁보다 중요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결국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집안일이 생겨서 워크숍 불참하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정 과장님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지영 씨, 또 시댁 가요? 워크숍 빠진다며? 네, 제사 준비 도와드려야 해서요. 요즘은 다 나눠서 하던데 왜 혼자 다 해요? 작은 댁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집은 애가 아직 어려서 힘들대요. 제가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제 몫이죠. 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귀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게 어딨어요. 지영 씨네 딸들도 다 컸잖아요. 왜 혼자만 해야 돼요? 정 과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말에 우리의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형님한테는 말 안 했는데 요새 장사가 안 돼서요.
서방님, 우리도 두 아이 학비에 집 대출까지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형수님, 형님네는 맞벌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혼자 버는데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결국 저는 5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남편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면 동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할 게 뻔했으니까요. 화요일 점심시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박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보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 엄마,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옆집이라 다 보여. 주말마다 시댁 가고 명절 때는 열흘씩 꼬박 있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웃었습니다. 제가 큰 며느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딨어.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박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들어가 봐야 해요. 또 뵐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에 시댁 단체 채팅방 알림이 또 떴습니다. 큰애야, 이번 주말에 겨울옷 정리 좀 도와줘. 둘째는 친정 가야 한대. 작은 며느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요. 형님, 부탁드려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쓸까?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쓸까? 하지만 결국 제 손가락은 똑같은 답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토요일 오전에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내가 좀 쉬고 싶은데 회사 일도 밀렸고 엄마가 부르셨잖아. 당신이 안 가면 누가 가? 미숙이는 학원 일 있고 재수 씨는 친정 간대. 당신밖에 없어. 나도 가끔은 쉬고 싶어. 당신은 친정 갈 일도 없잖아. 시간 많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갈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제 자신에게 점점 변명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 변명이 더는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슬쩍 올라오는데 그게 무서우면서도 어쩐지 조금은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연말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적어준 쪽지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상자, 각종 반찬거리까지 빼곡했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다 보니 어느새 두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마트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 지영 씨 또 왔어? 시댁 준비물이 해마다 늘어나네. 이게 다 뭐야? 연말 모임 준비하려고요. 요새는 며느리들끼리 나눠서 한다던데 언니만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큰 며느리라서요. 작은 댁은 애도 아직 어려서 힘들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귀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장님도 미안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짐을 차에 싣는데 팔이 저렸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연말 모임 때 고기는 형님이 준비해 주시죠? 우리는 요새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요. 서방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 했잖아요. 형수님, 형님네는 맞벌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혼자 버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요? 결국 저는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이 가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샀어? 고생했어. 여보, 이번에도 우리가 다 준비하는 거야? 서방님네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이네는 형편이 좀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좀 더 하자. 내가 형이고 어쩌겠어.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다 우리가 했어. 나도 힘들어. 당신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우리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것, 그게 이렇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작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둘째야, 친정에서 김장김치 보내줬다며? 잘 됐다. 우리 집은 올해 김장 안 해도 되겠네. 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많이 보내줬어요. 둘째는 친정이 든든해서 참 좋아. 큰애야, 너도 들어왔니? 어서 와.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큰애야, 오늘 저녁 준비 좀 해줘. 둘째는 애 데리러 가봐야 한대. 어머니, 저도 회사 일 끝나고 바로 온 거라 좀 피곤한데요. 피곤하긴. 너는 애들도 다 컸잖니. 둘째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야. 동서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할게요. 형님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적시는데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둘째는 친정이 든든해서 참 좋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쁜 사람인가? 친정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형님, 반찬 맛있어요. 역시 형님 손맛이 최고예요.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 괜찮아.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는 것, 그건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정 없는 며느리. 그게 제 이름표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표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고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고 그게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감정은 곧 폭발할 것이고 그 폭발이 멀지 않았다는 것. 12월 24일 새벽 5시 저는 시댁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국을 끓이느라 부엌이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하윤이 목소리도 가끔 섞여 들렸습니다. 삼촌,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하윤아, 삼촌은 네가 주는 거면 다 좋아.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하윤아, 엄마는 안 힘들어? 큰딸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잘하잖아. 괜찮아. 하윤이가 농담처럼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주걱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며느리가 부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서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뒤에서 말렸습니다. 둘째야, 너는 애도 아직 어린데 앉아있어. 큰애야, 너는 손이 빠르잖니. 이 정도는 금방 하지. 동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이 힘없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래, 나는 친정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린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쯤 되어서야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식탁에는 전, 갈비찜, 잡채, 샐러드, 과일까지 빼곡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하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큰애야, 수고했어. 역시 내가 해야 제맛이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 다들 모여. 가족사진 찍자. 신우이가 핸드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큰애야, 너는 설거지부터 하고 와. 음식 식기 전에 치워야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먼저 찍고 설거지하면 안 될까요? 에이, 사진은 나중에 또 찍으면 되지. 설거지가 먼저야.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하나, 둘, 셋 하는 소리와 함께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나왔을 때 이미 가족 사진은 여러 장 찍힌 뒤였습니다. 모두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큰애야, 너는 왜 안 나왔니? 다음에 한 번 더 찍자. 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가 거실에 모여 케이크를 먹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형님, 커피 저도 주세요.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는 오늘 진짜 편하게 쉬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악에 없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쓰렸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돌아가고 저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사진 속에 제가 없다는 것.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이 아니라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이고 사진 속이 아니라 사진 밖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고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곧 찾게 될 것 같다는 예감. 연말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정리할 게 있다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후 내내 겨울옷을 정리하고 창문을 닫고 베란다를 청소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큰애야, 오늘 저녁 먹고 가.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어머니, 집에 가서 애들 저녁 챙겨줘야 해서요. 애들 다 컸는데 뭘. 잠깐만 있다가. 결국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베란다에서 잠깐 찬 공기를 쐬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어머니와 시누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언니한테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라도 좀 도울까 했더니 언니 요새 얼굴 안 좋던데. 괜찮아. 큰애는 원래 튼튼해. 어머니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들 나눠서 하잖아. 며느리가 둘인데 안 그래. 둘째는 친정 눈치도 봐야 하고 애도 어려서 힘들어. 큰애는 달라. 뭐가 달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큰애는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애야. 우리 집에 매여 있어야 마음이 편한 애지. 좀 부려먹으면 어떠냐? 어차피 다른 데 갈 데도 없는데 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곱게만 듣던 우리 집이 곧 친정이지라는 말에 진짜 속뜻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갈 데 없는 애, 부려먹으면 어떠냐?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건 좀. 시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는 오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시집 와서 친정도 없이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디 기댈 데가 있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1층에서 올라오던 옆집 박영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수아 엄마.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니? 아주머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1층 현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고, 참, 잠깐만 기다려. 내가 줄 게 있어. 아주머니는 집에 들어갔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네 엄마가 나한테 맡기고 갔던 거야. 언젠가 꼭 수아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거든. 엄마가요? 응.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내 엄마가 나한테 이걸 맡기면서 그러더라. 지영이가 혹시라도 힘들어하거든 이거 꼭 전해달라고.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제야 주세요? 미안하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그런데 요새 네 얼굴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수아 엄마, 너는 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꼭 기억해. 박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봉투, 낡고 구겨진 모서리. 엄마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갈 데 없는 애, 부려먹으면 어떠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더 이상 저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엄마 집에서 뭐 했어? 응, 정리할 게 좀 있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는데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봉투가 아니라 앞으로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열쇠가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그걸 조용히 가슴에 안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킨 후 저는 혼자 주방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혹시라도 시집살이가 버겁거든 이거 보고 마음 굳게 먹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셨을 때 쓰신 글씨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정순자.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밑에는 제 이름도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입금 일자는 1998년 5월. 제가 결혼한 해였습니다. 그 뒤로 매달 조금씩 3만 원, 5만 원, 때로는 1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잔액은 2,800만 원. 거액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영자 아주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엄마가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 네 엄마가 그러더라. 지영이는 친정이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면 안 된다. 내가 없어도 지영이한테 힘이 되어줄 게 있어야 한다고. 아주머니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마지막에 많이 아프셨잖니. 그때도 병원비 아끼시면서 이 통장에 돈 넣으시더라. 내가 말렸는데도. 왜 그러셨대요? 지영이가 시집에서 눈치 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친정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동안 엄마가 저를 혼자 두고 가셨다고만 생각했어요. 친정이 없어서 외롭다고만 생각했어요. 바보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너 걱정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네 얘기만 하셨어.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 엄마, 너는 친정 없는 며느리가 아니야. 세상 떠난 뒤에도 널 생각하는 엄마가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러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이 없어서 만만하다. 갈 데 없는 애.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 곁에 계셨습니다. 이 통장 속에, 이 쪽지 속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살아계셨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아니, 괜찮아. 저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왔습니다. 지영아, 이제 네가 네 편을 들어줘야 한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예금주 정순자. 엄마 이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한 번쯤은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용히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정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지영 씨, 오늘 얼굴이 다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좀.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지영 씨 요새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점심시간,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에 시댁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습니다. 큰애야, 이번 주말에 또 와야 한다. 할 일이 있어.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가슴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딸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새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기분 좋은데. 할머니 집에 또 가야 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번엔 모르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고 딸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다가오는 연말 모임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번엔 무섭거나 답답한 게 아니라 뭔가 시작될 것 같은 설렘이었고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라는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다시 연말 모임 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큰애는 또 늦었네. 친정이 없으니 시간 개념도 없나 보다. 몇몇이 피식 웃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상 차리기 전에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남겨둔 통장입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저는 친정도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박영자 아주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말자씨, 나도 오늘은 좀 있어야겠네. 자네 며느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부담했던 장보기, 김장, 대청소, 선물 비용의 내역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시댁 행사에 쓴 돈이 1,200만 원입니다.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명절마다, 연말마다, 제사마다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말은 갈데없는 애, 부려먹으면 어떠냐였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큰애야, 그게 무슨... 베란다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 아가씨하고 나누신 대화요. 신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은 딸 하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한 번도 싫다고 안 하셨어요. 할머니 집 올 때마다 진통제 드시는 거 저 봤어요. 큰딸 수아도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명절 끝나면 맨날 며칠씩 알아누워요. 그래도 다음 명절 되면 또 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는 몰랐어요. 형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 줄. 동서는 몰랐겠지. 하지만 나는 다 알았어. 동서가 친정이 든든하다는 말, 내가 친정이 없어서 편하다는 말 다 들었어. 저는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돈을 모으셨어요.
제가 시집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대요. 친정이 없어도 기죽지 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30년 가까이 갈 데 없는 사람처럼 살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박영자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말자 씨, 나도 옆집에서 다 봤어. 수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명절 전날 밤에 혼자 짐 싸는 것도 봤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봤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당신은 친정도 없잖아. 시간 많지. 당신이 큰 며느리잖아. 그 말들이 얼마나 칼처럼 아픈지 아세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요. 나도 쉬고 싶다. 나도 힘들다. 그때마다 당신은 참아라.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만 했잖아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명절 비용은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애야, 그러면 우리 가족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 사진에 끼워주셨어야죠. 가족이면 갈 데 없는 애라고 하지 마셨어야죠. 가족이면 한 사람한테만 다 떠넘기지 마셨어야죠. 그제야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도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도 어머니 말에 그건 좀 이라고 하시긴 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아가씨도 결국 편한 쪽을 택하셨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그렇게 만만하던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선명하게 전해졌고 저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랑 연 끊겠다는 거냐, 큰애야? 예전 같으면 벌써 주눅이 들었겠지만 그날따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이 집이 제 친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갈 데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제 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당신 지금 흥분해서 그래. 나중에 천천히.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흥분이 아니라 제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에요. 당신도 오늘은 선택해요. 어머니 옆에 설 건지 아내와 딸들 옆에 설 건지요. 남편이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맞아. 우리는 엄마 편이야.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 편 들어줘. 할머니는 너무 심했어. 하윤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당신, 나 이제야 알겠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동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어머니가.
저는 시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서방님이 더 많이 모시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봐야겠어요. 동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자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수아 엄마. 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도 명절에는 찾아뵐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갈 데 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제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차에 타자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정말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30년 만에 가장 편한 것 같아. 하윤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 나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여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걸로 됐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의 통장을 꺼내 책상 서랍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시댁 일이 많아서라며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도전해봐야지.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정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지영 씨, 표정 완전 달라졌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네, 과장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 그거 좋은데요? 그럼 이번 팀장 승진 제안 받을 거예요? 네, 도전해 볼게요. 점심시간,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핸드폰에 시댁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딸 수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엄마는 쉬어.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사랑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오늘은 우리가 할게. 수아와 하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설거지까지 다 할게. 저는 식탁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지는 것.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엄마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예금주 정순자. 엄마, 이제 제대로 쓸게요. 저를 위해서요. 저는 통장을 꼭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연말 달력을 보며 한숨 쉬던 예전에 제가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 같았고 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제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세상이 조용히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이 없다고, 기댈 데가 없다고 해서 누구의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피 한 방울이 아니라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30년 동안 갈 데 없는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여러분도 남이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